자, 그러면 이제 1장, 1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 정치의 테크닉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오면 조심해라 이런 의미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파시스트들은 신화적 과거를 들먹인다. 야,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민족주의는 그냥 민족의 자랑스러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고양하고 하고 마는데 파시스트들은 이런 민족의 그 위대함을 먼저 자랑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우리가 지배하는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상상 속의 역사, 위대한 민족이라는 이런 역사가 어떤 위계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민족, 열등한 민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부장 가족 구조에 대한 환상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우리의 위대한 그 신화적 역사는 가부장제에 기초한 역사였다. 가부장제가 그거잖아요. 힘이 강한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어떤 힘에 의해서 위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계에 의해서 지배와 복종 관계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니까 그 신화적 과거, 우리는 우수한 민족, 열등한 민족과 위계가 있고 지배하는 게 마땅해라는 이 이야기, 서사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고마운데 폴란드도 지금 장난 아니죠. 이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요. 이 법과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이제 집권 정당이거든요. 최근에 이 벌어진 아주 좀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뭐였냐면요. 낙태금지 사건이었어요. 낙태금지. 원래도 여기는 금지가 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해서 태아에게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있거나 산모에게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었거든요. 그런데 PIS, 그러니까 법과 정의당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에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까지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했고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을 징역형에 처벌하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런 이제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낙태를 과거에 계속 금지해왔지만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적응 사유라고 해가지고 허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법 개정을 했다라는 거,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여성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좌절됐다. 빅터 오르반, 헝가리죠. 헝가리 총리. 이 사람도 이제 이 바닥에서는 한가닥 하시는 분이죠. 이 사람이 2011년에 새 헌법 도입을 했거든요. 민족공원을 앞부분에다 두고 있습니다. 민족공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전형적입니다. 1000년 전 우리나라, 그러니까 헝가리를 기독교 유럽의 일부로 만드셨던 성 스테판의 헝가리 건국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전형적이죠. 과거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신화적 과거를 찬양하는 것. 파시즘의 문법에 아주 충실한 이런 헌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족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물론 선언적이지만 그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헝가리는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성립된 남녀의 결합인 결혼제도를 보호하고 가족을 민족 생존의 기초로서 보호한다. 가족 유대는 결혼 및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정상 가족만 가족이다 이런 얘기네요. 흔히 정상 가족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 헝가리는 국민들이 아이를 갖는 일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이게 헝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필요한 조항 같은데 이 조항은요. 가족과 출산에 대해서 강조하는 헌법 조항이 대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가족에 대한 조항이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진 않죠. 가족을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한다. 모성을 보호한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성격을 보호한다. 이 정도 조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나치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게르만 순수민족 운동에서 비롯되었고요.
순수 민족 운동의 지지자들은 신화적인 독일 중세 시대의 전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이런 이제 과거의 신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업들은 종종 본인들 국가들, 본인들 민족들이 잘못했던 그 과거를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트럼프가 이 과거 남부의 그런 역사를 신화하는 과정에서 노예제와 연결되어 있던 이 과거는 감추려고 하고요. 오히려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백인 미국인들을 음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게 됩니다. 튀르키예 형법 301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대요. 1차 세계대전 중에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 대량 학살을 언급하는 것은 터키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금지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는 무엇이냐? 과거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갖게 하고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역사 아니냐. 그런데 파시스트 정치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무기가 되는 국가의 유산을 만들어내고 과거를 필요 이상으로 현실과는 다르게 신화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가 일종의 정치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역사가 정치적 도구화되면 될수록 요거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죠. 명백히 문제가 있는 정치적 목표를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상으로 가려서 숨기는 것,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그 조지 오웰의 1984 보시면은 그 나라에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 3개의 큰 부서가 있죠. 진리성에서는 역사 왜곡을 하고요. 애정성,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풍요성, 가난을 관리합니다. 전혀 정반대의 현실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용어로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 오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은 어떻게 뻔뻔할수록 잘 통한다. 쭈뼛쭈뼛거리면 거짓말인지 다 티난다. 파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부패청산, 적폐청산. 근데 우리 이제 제이슨 스탠리의 얘기는 사실 부패한 건 본인들이 더 많이 부패했으면서 이전 정권이 부패했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그 정치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것도 한번 돌아와 보면은 그 바로 전 정권도 적폐청산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도 뭐 적폐청산은 아니어도 이전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파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파시스트적 정치 기술이 양쪽에서 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 파시스트들이 본인들이 더 부패한 건 맞거든요. 근데도 이전 정부나 이전의 그 국가의 지배계층들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법적인 의미의 부패가 아니라는 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부패를 들먹이는 의도는 전통적 질서가 훼손되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위대한 민족의 나라. 위대한 순수한 아리아인의 국가. 뭐 이런, 아니면 뭐 백인의 국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질서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패했다. 순결의 부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미국의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이렇게 막 참여를 하자 남부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부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부패 혐의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지배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이 지배 엘리트 구조가 있잖아요. 이 엘리트 구조를 누군가 도전해서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패다. 빈부 차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회적 지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건드려서 이 순서들을 이 위계들을 뒤죽박죽 곤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순결에 대한 부패다.
이건 우리나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파시스트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이 정작 본인들이 저지르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위계 질서에서 권력을 잡은 이유는 더 우수한 사람이고 더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가져가는 건 당연히 뭐다? 너무 나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별로 그냥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화 안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옐로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법부죠. 아니면 이제 언론. 특히 파시스트 정치에서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부패하고 편향되었다라고 몰아붙이고 혹독하게 비판하는 게 보통이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반민주적인 정권이 권력을 잡은 후에 독립적인 법관들을 싹 바꿔가지고 충성파로 대체를 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지난 정권에서 이 이슈가 좀 많았죠. 재판거래, 또 사법부 적폐, 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제 고위 법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후에 더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전에 나빠지면 그 다음에 더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혹시라도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은 문제 제기는 한 요만큼밖에 안 하는 것 같다. 아직은 뭐 초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 좀 두렵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자유를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이제 내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자유는 어떤 특정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얻어지는 자유다. 이 자유라는 수사법, 미국에서 흑인 노예 있던 시절에 이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들과 그리고 원주민들,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자유를 누릴 만한 존재가 못 돼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나머지 백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후에 이제 파시스트 정치에서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주의하면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이념이잖아요. 이 파시스트들의 자유 개념은 어떤 특정 집단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만한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낙인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자유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자유,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별별 희한한 군데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 친트럼프 정기 집회가 열렸대요. 근데 이 친트럼프 정기 집회의 이름이 표현의 자유 트럼프 집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2017년에 35살의 극우 민족주의자 제레미 조셉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여성들에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말렸어요. 이 말리려고 했던 세 사람을 흉기로 찔렀어요. 흉기에 찔린 피해자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요 살인을 저지른 제레미 조셉 크리스티안이 한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포틀랜드여, 표현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표현의 자유가 싫으면 꺼져라. 당신은 그걸 테러라고 부르지만 나는 애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들에게 욕을 한 것도 표현의 자유고요. 그리고 그걸 말리려고 했던 사람을 찔러서 죽게 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덕분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극단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한계가 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걸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훌륭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진리를, 올바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파시스트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설을 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살인의 자유, 혐오의 자유까지도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우리도 보장해달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미국에서 특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내에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떤 혐오 표현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냐라는 그 경계와 한계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챕터까지 봤고요. 이 챕터는 프로파간다였습니다.